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에 공수처 설립 운영법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바로 이제 위헌 논란에서는 벗어나게 됐고 공수처장이 오늘 오후에 잠시 뒤에 또 관련해서 또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선고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공수처 관련 얘기들 여야의 정쟁이 워낙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적게는 국민 50%에서 많게는 국민 80%가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2019년도 연말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어렵게 국회 입법 관문을 통과를 했었고, 네. 그 뒤에도 작년 7월 15일 날 법적으로는 출범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위원들을 이제 추천을 하지 않는 바람에 6개월 가까이 늦어졌고, 이어서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위헌 소송까지 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출범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막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야당에서 이게 초헌법적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를 했던 것이고,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정부 구성 원리가 전부 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당연한 결정이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결정이 나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시간 끌기용 또는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이제 거의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예. 공수처가 출범할 때 검찰개혁의 상징으로서 고위공직자들이 조금 더 직권 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응원도 하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께서 국민의힘에서는 합헌 날 줄 알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예측은 했지요.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게 정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보 진영에 있는 우리법연구회나 또 민변 출신들이 6명이잖아요. 네. 9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5분이 찬성을 해요. 한 분이 이제 기각을 시켰잖아요. 예. 3분이 우연 판정을 내렸고 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성격상 또 정권에 가까운 사람 임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 봐보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이게 영장 청구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야 임명할 수가 있고, 네. 경찰청장은 헌법상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장 청구권이 검찰한테만 있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만 검사를 지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검찰총장이 지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엄밀히 보면 헌법상 저희는 분명히 이게 우연의 요소가 있고 여전히. 이게 맞는데, 네. 만약에 저희가 정권을 잡아서 5명, 6명 정도의 보수 진영의 헌법재판관을 갔으면 또 뒤집어졌겠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여당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됐었던 이러한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관들의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논란은 이것으로 끝났다,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에 대해서 앞으로 뭐 어떤 견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으로 이 공수처를 바라보면서 좀 갈 예정인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뭐 190대 100 정도 되는 의석의 비율을 가지고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또 정권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집권 여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가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요. 예. 더 야당이 견제를 하고 또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 공수처가 정말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 정권의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 덮지 않도록 국민 감시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워서 네. 한 말씀만 좀 예. 예.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뭐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뭐 잘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저 한 말씀만 좀 덧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치 이제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로 구성이 된 정치 집단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이것은 큰일 나실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 집단으로서 헌법재판소라고 규정을 하시면은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법관들은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특정 정치 성향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특정 성향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면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단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헌법상 정부 구성의 원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공수처는 초헌법적 기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아주 부합하는 기구로서 공수처가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제대로 판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들께서 네. 헌법재판관들을 일반 국민들께서야 뭐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니까 재판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려고 안 하시겠지만 비교적 이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든지 법률가들은 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뭐 삼권 분립의 원칙, 오늘 역시도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합헌 결정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결정을 하는 법관들을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또 공적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뭐 그것은 이 정도에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수처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인선도 얘기하지만 공수처 첫 번째 수사 1호 수사 무엇을 할 것이냐, 물론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좀 환기를 시킨 면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이 불법 출금이냐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가 정치권에도 꽤 있고요. 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박범계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고 권익위원장도 어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저희 연합뉴스 TV 출연해서도 다음 달 초면 다음 달이면 거기에 대해서 뭐 결정을 할 것이다. 긍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은 있는데 먼저 이건 전재수 의원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공수처가 어떻게 출범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공수처 출범의 역사적 기원, 왜 우리 사회가 국민들 압도적인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 출범을 바랬는지로부터 공수처 그 1호 수사는 결정이 날 겁니다. 예. 예를 들면 공수처는 내사권,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 검찰의 막대한 권한, 이것을 권한과 권력을 다른 기관으로 분배해서 정부 모든 구성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검찰 조직을 굳건하게 세우겠다는 것으로부터 공수처가 출범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공수처 1호 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는 김학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이 자꾸만 이제 절차상 김학의 씨를 출국 금지시킨 것이
이게 위법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격가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김학의 씨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날 동안 이것을 묻어주고 덮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보고서도 모르는 척하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김학의 씨를 봐준 것이죠. 네. 어떻게 이러한 수사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학의 씨가 공소시효를 통해 가지고 성접대를 받은 것이 무죄 혐의가 나왔는지 이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울러서 그 모든 것을 불법 침금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본 사건인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 뭐 여기까지 다 공수처가 맡아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성일종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이 공수처 얘기를 하시는데 압도적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할 때 말이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해서 엄단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필요하냐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고 나오죠. 하겠죠. 네. 그거를 그렇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또 거꾸로 말이죠. 이 공수처에 대해서 전 세계에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의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처럼 무소불위에 또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무소불위의 이 공수처는 또 누가 견제할 거예요? 견제할 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되는데 네. 이게 이러한 기관이 또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하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로 보고요. 네. 지금 김학의 사건이 됐든 무슨 사건이 됐든 대한민국은 법이 말이죠. 인권과 법을 지켜지게 있는 게 기본적 질서예요.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가 인권이나 개인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돼 있는 게 진보의 가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출금하는데 어떤 법적인 것도 없이 국가의 서류를 위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없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막은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건을 다시 그 서류를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동부지검장이 이성윤 반부패 부장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한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접대 받았던 그 사건이 더 큰 것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범법자도 인권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예. 변호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이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로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든 인권에 대한 하늘로부터 받은 고유한 인권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하고 법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지키면서 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범법을 해놓고 우리는 문제없다 빠진다고 한다면 이게 법치국가가 되겠습니까? 예. 법이 왜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자의 인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학의 씨조차도 그것이 도피성 출국이었냐 아니었냐 재수사가 되자 말하자면 인천공항에 몰래 출국을 하려고 이제 나왔다가 출국 금지를 당한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의 인권은 보장돼야 된다. 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전 세계에 이러한 공수처와 같은 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 세계에 이러한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서 공수처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냐? 아니 당연히 지금 검찰이 하는 거죠. 공수처의 구성원들이 누가 불법 위법을 저지르게 되면 검찰이 수사합니다.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공수처가 견제를 받는 것이죠. 여기 검사요 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단 60명밖에 안 됩니다. 작은 조직이고요. 여기서 불법 비위를 저지르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고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학의 씨 이제 인권은 제가 철저하게 보장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절차적 출국 금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김학의 씨가
공소시효가 종료될 때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몸통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격까지 절차적 문제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몸통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 말씀은 이게 사건의 본류가 틀린 겁니다. 조금 전에 이것은.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지금 강조를 하셨고요. 전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나 범죄수사처가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물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에 보면 말이죠.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했었던 정보에 대해서 공수처에 보고하게 돼 있고 공수처는 그 사건들을 하게 돼 있으면 우리 공수처로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묻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어떤 견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무소불위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또 김학의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이 문제 있으면 그러한 불법 출금 같은 경우를 서류를 조작하지 말고 정당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걸 막는 게 아니거든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정해져 있는 절차는 공무원들이 특히 지켜야지 대통령께서 지시했다 그래서 그거를 임의적으로 서류를 조작하면서 막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이 잠시 뒤로 예정된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과연 이첩해서 공수처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에서 첫 발생한 지 1년을 훌쩍 넘기면서 너무나도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각종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여당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정책 경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선거 앞둔 상황에서 이거 같이 동조하기도 그렇고 반대하자니 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외면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 큰 틀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일종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재보궐선거가 워낙 중요하다라는 데는 여야의 정치권이 다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여 이것이 코로나의 각종 지원책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이번 코로나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분들 아닌가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작년도 저희 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4월 총선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작년도 예산이 512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4월 달이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았어요. 사업비도 그렇고. 그래서 512조의 예산을 가지고 대통령 재정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해서라도 이 예산을 20% 정도 줄이자. 그럼 100조 정도가 만들어지니까 힘들어하는 피해 계층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이런 분들한테 몇 천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해서 이 안은 작년도에 이미 저희 당의 브랜드로 지원 대책을 내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뭐 했습니까?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래서 KDI 자료를 보면 재난기금 전 국민에 다 줬잖아요. 그랬는데 물론 그거 줄 수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30%밖에 쓰질 않았다는 거, 효과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로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충분하게 주고 일었을 때까지 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자는 거예요. 저희는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선거에 악용하는 거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진정성 있게 국민들의 새로운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어느 정파에 집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4월에 보선을 두고 있는 거에 이런 것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맞추는 쪽으로 여당이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의심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연계성이 없이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손실 보전금 같은 경우 이제 정 총리께서 들고 나오셨고, 또 이익공유제라고는 개념조차 이게 정립되지 않은 것을 또 여당 대표가 들고 나오셨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10만 원씩 또 재난 기본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당이 지금 정 총리께서 손실 보전금 얘기를 했는데 협치 하잖아요. 그러니 야당이 이런 제안 내놨었을 때 정말로 협치적 차원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조정하고 있었으면 전 충분히 가능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마치 대권 주자들이 자기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짜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야가 지금 2월 달 임시국회가 열리니까 함께 머리 맞대고 올해 남아있는 이 예산들을 놓고 SOC 투자 같은 경우는 한 1, 20%씩은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100억 들어갈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10%든 20%든 남겨놓고 또 뉴딜 같은 거에 몇십 조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100조 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 어려운 피해 계층한테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쉬운 채권 국채를 발행하거나 또 여러 가지 아주 그 뭐 세금을 걷어가지고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로 손쉬운 방법입니다. 국채 결국은 발행하는 거야말로. 증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의 살림살이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놓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국민들한테 국채를 발행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해야지요. 예, 전재수 의원께는 이 부분을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지원책이다 이런 의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대권 주자들의 이런 정략적이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우려되고 이 부분을 좀 불식시키는 논의를 정치권이 해야 된다라는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네. 두 가지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돕겠다라는 것이 선거용이다.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멈추고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국민의 문제는 좀 정치의 영역 바깥에서 좀 야당에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지금 4월달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은 설명절입니다. 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조상들 제사도 지내야 되고 어디 친인척들도 선물도 하나씩 보내야 되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명절이죠. 그러니까 설명절 전에 저희가 이제 버팀목 자금 이제 다 이제 지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용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야당이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꼭 선거용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게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에 혼선을 일으키고 그래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생은 민생의 문제로서 그다음에 이 선거는 선거로서 이렇게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마치 이게 혼선을 일으키면서 정책 경쟁을 하고 있지 않냐. 마치 국민들을 뭐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제안하시는 분들은 대권 주자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분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로서 정세균 총리가 말씀을 하신 거고, 예. 그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경기도지사로서 힘들고 어려운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자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론회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서 국민들께 여쭤보고 여론도 좀 살피면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국민들께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주십사 하는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분의 작년에- 발언 시간을 잘 체크하면서 공정하게 시간을 드리려고 그 노력을 많이 하는데 1분 정도가 성일정 의원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할 때 올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추경하는 그 번거로움 하지 말고 본예산에 태워서 바로 집행하라고 우리 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여당이 3조를 태웠어요. 재난지원금으로 3조. 도저히 안 되니까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9조 정도 지금 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씩 자영업자들한테 드린 거예요. 예. 이거 왜 야당 얘기를 이렇게 안 듣습니까? 이 당시에 예산 558조 할 때 조정했으면 이거 충분히 이렇게 소란스럽지 않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무총리께서 정 총리께서 손실보전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야당이 작년도부터 얘기했던 거 머리 맞대가지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갖고 가가지고 도용하다시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익공유제 지금 저 여당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개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익공유제요? 어떤 사람들하고 나누자는 거예요? 어떻게 걷고? 그래서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여당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당은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끼리 개념도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하나의 안을 내놔야지 예. 지금 대권 주자에 반열해서 서로가 경쟁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공유제 뭐 이런 거 이제 뭐 전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돼 있는 게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연대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기금. 이게 이제 이익공유제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연대기금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사회안전기금의 형식을 하든지 하면은 충분히 이게 현실에서 통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자꾸 대권 주자들이 뭐 경쟁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총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경기도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차기 대권 주자로 또 지목이 된다. 또 이런 부분이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